성공투자 후 증시, 오늘은 기획 특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빅 이벤트가 특히나 내일 새벽부터 발표되는 FOMC 회의를 비롯해서 상당히 즐비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담규 캐스터가 미국의 기준금리와 GDP 성장률 추이와 전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7월 FOMC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일 미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요 지표의 추이 그리고 관련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부터 보시죠. 2019년 2.25%였던 금리를 7월에는 2%로 인하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기준금리를 내렸는데요. 2020년 3월부터 약 2년간은 0.25에서 0%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0.5%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5월에 0.5%포인트를 인상하면서 연이은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상 초유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 수준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IB의 FOMC 관련 전망도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7월에 연준이 0.75%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 어느 정도로 금리를 인상할지 대략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5월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2.8%로 떨어진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최근의 휘발유 가격의 하락에도 주목했습니다. 다음은 노무라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노무라는 7월에 연준이 1%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의 예상치보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공급에 비해 너무 높은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GDP 성장률 추이도 보시죠. 작년 6월에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6.7%였는데요. 이후 9월에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2.3%를 기록했습니다. 12월에는 GDP가 다시 반등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다시 대폭 떨어지는데요. 올 3월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IB의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전망도 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은행의 GDP 나우는 가장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2분기 GDP가 마이너스 1.6%를 기록할 것이라고 본 건데요. 골드만삭스도 기존의 전망치보다 하향했습니다. 1.9%에서 0.7%로 내려잡은 겁니다. 모건 스탠리 또한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FOMC와 GDP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FOMC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앞서서 이담규 캐스터가 정리한 내용처럼 지금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75% 정도로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밖에도 FOMC 회의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제 내일이 되면 알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22일 기준 제가 지난 데이터네요. 거기 보면 75bp 인상 확률이 한 80.5% 정도. 네. 그다음에 예. 100bp가 여전히 19.5%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노무라에서도 100bp 얘기를 했네요. 네. 근데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건 이렇게 이번에 75bp 정도 하면 2.5%가 도달하게 되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전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째는 아니 앞으로 남은 건 한 100bp 정도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뭐 3.5 정도가 갈 수 있는 우리가 금리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금리의 상승 속도가 이제부터는 좀 75bp가 됐던 100bp가 됐건 좀 상승 속도로는 정점이 나오겠지 않겠는가. 이건 좀 긍정적 기대겠죠. 네.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번 FOMC에서 뭔가 시장에 힌트를 주길 기대합니다. 어떤 힌트냐면 아니 좀 요새 최근에 유가도 잡히고 물가도 좀 진정되니까 뭔가 이제는 좀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건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지금 인플레 기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힌트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 기대는 접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하나 드리고 좀 네. 기대를 앞서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 드렸는데요. 특히 9월에 가면 QT의 규모가 거의 2배 정도로
그 증액되거든요. 그때는 한 50pp 정도로 인상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뭐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 뭐 좀 우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다 거의 섞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의 이벤트가 시장에 큰 충격이나 큰 급등이나 뭐 이런 전환점이 될 여지는 많지 않다. 오히려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좀 시장의 향후 경로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구체화된다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7월 FOMC는 어느 정도 나왔고 7월보다 이제 9월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FOMC 이전에 올해는 파월 의장이 사전에 예고를 했었는데 9월에는 뭐 금리 인상 규모라든지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박석현 부부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원래 연준 의장이 이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5월 달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6월 달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 정책 금리가 1.75까지 올라왔고 예. 이번에 한 75bp가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 2.5가 되게 되는데 2.5라는 금리 레벨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그 파월 의장이나 연준 주요 관계자들이 빨리 중립금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중립금리는 인플레를 자극하지도 않고 인플레를 떨어뜨리지도 않는 정도의 레벨을 중립금리라는 그 레벨을 쓰는데 그 정도 중립금리를 가야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립금리까지 빨리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예. 그 과정 속에서 계속 50bp, 75bp를 인상이 됐고 요번에 이제 75bp를 올려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중립금리로 오게 되면 그 다음 그 스텝은 그렇게 빨리 갈 필요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물가가 좀 둔화된다 얘기도 나오지만 중립금리의 요번 인상으로 해서 도달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차원에서 향후의 어떤 스텝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주의할 점은 그러면 연준이 이 스텝을 약간 그 속도를 늦춘다고 하는 게 네. 인플레에 대한 경각심을 좀 늦추거나 완화시키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고요. 인플레 상황을 연준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향후 금리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연준도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시장도 아마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 인상 이후에 다소 금리 인상폭을 앞으로 좀 적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시그널이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없앤다라는 시그널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바로 발표되는 것이 GDP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네. IMF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한 바 있는데 미국에서는 과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또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좋기 때문에 이거 뭐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런 쪽으로 또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질문하는 사회자님께서 다 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했는데 저는 마이너스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모건 스탠리에서도 2분기 GDP를 0.3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한 0.2% 전분기 대비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 해서 뭐 경기가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사실 이번 분기에 상당히 미국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몇 개월 전에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0.2% 초반, 거의 성장이 없는 상태로 온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전망과 다르게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럼 만약에. 최근에 보면 MBR의 분기 전망치가 2번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 수학 공식처럼 이제 침체가 선언되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옐런 의장도 계속해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아닐 수 있다 얘기한 거는 그런 경기 GDP는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특히 가장 중요한 실업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는 침체 구간을 발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하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고 그 결과로서 물가는 좀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결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진 것까지는 분명합니다. 결국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아질 거란 얘기죠. 제가 그림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네. 제가 흥미로운 그림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를 만나곤 할 때 꼭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결국 그 12월에 연준의 내재 금리를 보면
그때가 3.7%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재 금리라는 건 여러 가지 이 선물 금리를 반영한 금리인데 그때가 정점이 아니었을까 보는 거죠. 근데 저게 왜 내려왔냐를 보면 아래 유가가 상당히 내려온 구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밑에 보면 코스피가 돌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이 나왔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결국 연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작동되면서 물가가 다소 잡히고 있죠. 근데 아까 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연준이 절대 후퇴 안 할 것 같습니다. 기대 심리를 잡아야 되니까 예. 뉘앙스는 계속 강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 실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시작했다는 거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 변화다. 그리고 특히 GDP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시장이 이거 역시도 그렇게 변동성을 크게 키울 만한 어떤 그런 변수가 될 수는 없다. 제가 계속 반복돼서 오늘 말씀드리는 아마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죠. 그런데 앞서 새벽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단 말이죠. 부부장님, 이에 따른 국내 반도체 업체나 IT 업종 영향 어떻게 보면 될까요?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이번 주에 뭐 말씀해 주셨듯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남아 있는 게 이제 뭐 애플, 뭐 아마존, 그다음에 인텔도 28일 날 이제 그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S&P 500기업의 2분기 EPS는 한 6월 초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한 1% 정도 상향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2분기 실적 자체가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닝 시즌에 항상 그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그 분기 실적, 과거 실적이다. 이거보다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좀 맞춰지게 되는데 예. 최근의 흐름 보게 되면 6월 초 대비 3분기는 한 1.3% 정도, 그리고 4분기는 1.4% 정도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향후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수치가 앞으로도 좀 더 부진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 지표 중에 그 도소매 재고가 있습니다. 네. 재고 사이클이 조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최근 지표 기준으로는 이 미국 도소매 재고가 93년부터 수치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최근 수치가 한 그 30년간 최고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물론 네. 이 재고가 늘어나는 거는 워낙 그 리오프닝 이런 관련해서 소비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재고를 늘리는 그 의도된 재고 축적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예. 의도치 않은 재고 축적 과정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고가 너무 많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가격을 낮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출하가 잘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는 물가를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업 실적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특히 4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한국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소비가 그 기존의 어떤 내구재 제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넘어가면서 제품 쪽 소비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위축이 되는 상황까지 지금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그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 예. 입장에서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지금보다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주식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워낙에 뭐 가이던스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이에 따라서 실적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또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왔죠. 예. 예.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만큼 가이던스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우려들이 반영이 안 되어 왔는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다음 그림인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외국인들과도 관련되고 다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우리가 대표적인 매크로 데이터로 본다면 무역 수지겠죠. 예. 무역 수지 위에 보시면 무역 수지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외국인들이 팝니다. 근데 사실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진 이유가 뭐죠? 아까 처음 그림과 연결되는 건데 결국은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안 네. 좋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이익이 안 좋아지는 것들은 결국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약간 해소되고 물론 수요 부분이 아직 체크해야겠지만 그러게 되면 어쩌면 후행적으로 에너지의 전망치가 내려오더라도 예. 주가는 다음 단계를 반영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닝 리비전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소위 수출 관련된 대기업들의 어떤 반등이 너무나 일시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의미 있는 반등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뭐 거예요? 수세를 떠나서 저점을 찍은 거 아니겠는가.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이런 네.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와 이 주요 외신 의견 이담규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달러 강세 현상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달러 인덱스 추이부터 보시죠. 초유의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의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겁니다. 올해 1월에는 96선이었던 달러 인덱스가 3월에는 98선, 5월에는 103 수준을 보였는데요. 전일에는 107선을 넘은 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유럽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수입 물가 상승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러 강세에 대한 IB와 외신의 의견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당분간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달러 대비 유로 약세로 인해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경기 침체에 취약한 기술주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수입을 벌어들이는 내수 관련주를 매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와는 다소 다른 의견인데요. 강달러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등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내년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달러 인덱스 추이 그리고 강달러 현상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환율 이 최근 들어서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 강달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부부장님, 이 환율 상단 1,400원까지는 좀 열어둬야 될까요? 지금 1,300원인데 1,400원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빠른 것 같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고점까지 왔느냐 이건데 예. 뭐 많이 온 건 맞습니다. 많이 온 건 맞고 하반기 중에는 아마 그 외환 시장에도 좀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그 임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도 한 지금 1,300원, 1,310원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35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미국 달러화 방향성은 내일 FOMC 회의가 일단 중요하니까 예. 거기 이후에 이제 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유로화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네. 달러 예. 인덱스라는 게 유로화에 거의 한 60% 가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로화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ECB 회의가 열렸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근데 ECB 회의 이후에 시장 상황 변화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당초에 금리 선물에 반영된 ECB의 올해 연말 금리 레벨은 한 1.5%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 건가요? 지금은 이게 1%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러니까 ECB 회의 이후에 50bp가 이게 떨어졌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오히려 ECB 회의 결과는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CB가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고요.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유로존 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ECB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금리 인상 기대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내일 금리를 75bp 올릴 거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상당히 뭐 속도는 좀 둔화되더라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ECB하고 연준의 금리 차가 기준금리 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유로화가 강세로 가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되고요. 지금 1달러하고 1유로하고 이제 페러티 상황까지 와 있는데 뭐 한 이게 한 0.98, 97 어떤 측면에서 그거보다 좀 더 밑으로 네. 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달러 강세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좀 기간이 길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3, 4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원달러 환율도 한 1,350원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그런데 요즘에 또 외국인이 오늘은 물론 현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번 달 들어서 한 현물 시장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순매수의 성격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 원달러 기준으로 1,350원 정도를 맥스값을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뭐 원화가 약하다기보다는 네. 달러가 강한 거죠. 그렇죠. 달러가 강하다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여러 가지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매출과 순이익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원화가 약하다 보니까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숫자가 더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림이 다음 그림인데요. 달러 환산으로 코스피를 보면 지금 현재 뭐 2,386 이 정도에서 한 9.5% 낮은 수준의 달러 환산 코스피가 있습니다. 네. 초록색 부분이죠.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YTD 수익률을 보면 이번에 30%를 넘었었거든요, 마이너스가. 근데 외국인들은 좀 제가 보기에 팔 만큼 판 거 아니겠는가 예. 조심스럽게. 여기서 물론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림이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 정도 레벨에서 추가적인 약세폭이 제한적이라면 외국인들은 길게 봤을 때 주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뭐 최근에 한 1년 동안 강하게 몰아쳤던 외국인들의 강한 한국 증시에서의 이탈 이런 흐름은 멈춘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열리는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경기 기대감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장 영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그 중앙정치국 회의는 매달 뭐 열리는 건데 7월달 회의가 좀 주목받는 이유는 7월달 회의에서는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회의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중국 정부는 지금 부양책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2분기 성장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그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강력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경기 부양책이라는 거는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인데 통화 정책 측면은 이제 금리를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중국 정부는 약간 보조적인 어떤 금리를 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기준금리를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1월 달에 약간 인하했고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에 이제 5년물 대출 우대 금리만 15bp 정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고요. 이 얘기는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 측면에서 탄력적인 공급을 해주겠지만 예. 기준금리를 움직여서 전반적인 그 레벨을 낮춰주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중국 정부의 부양책 의지가 강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양책들이 중국의 어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정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또 실제로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3분기하고 예. 4분기가 올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레벨이 한 3분기가 한 4.3%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4분기가 한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레벨이 최근 2개월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레벨이거든요. 예. 최근까지도 이 하향 조정이 멈춰지지 않고 있고 이 얘기는 중국 경제도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부양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세적인 정책 차원에서 부양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임팩트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미치는 영향도 물론 중국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네.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까지 파급력을 뭐 확대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종합을 해보자면은 빅 이벤트가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정도의 예상이면은 시장을 뭐 급격하게 끌어올린다든지 급격하게 내리는 아주 뭐 확실한 변곡점을 만들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제 말보다는 워런 버핏의 예. 말이 더 신뢰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했나요, 워런 요즘에? 버핏이 말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문장이 비관적일 때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비관론이 주는 가격이 좋아서 투자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반문해야 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가 여러 가지 불안하지만 우리가 현재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까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부장님께서도 시장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일단 뭐 그 코스피는 한 100포인트 정도씩 올랐고요. 네. S&P 500 지수도 한 3,600포인트 대에서 한 3,900포인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에 성공을 한 것 같고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들은 많이 좀 진정이 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는 뭐 그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라면 네.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시장의 초점이 물가로 다시 옮겨질 것 같고 8월 10일 날 그 미국 그 7월 달 물가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맞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는 한 전월 대비 한 0.2% 정도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전년 동월 대비로 약간 그 환산을 해보게 되면 8.9%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전달 6월 달에 9.1이었기 때문에 약간 낮아지는 예. 거게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최근 한 달간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8월 10일 날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 수준대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FOMC 회의 이후에 네. 포인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시장 흐름은 다소는 좀 정체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센터장님께서는 불안을 사자라는 워렌 버핏의 말을 또 인용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걸 살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환율 얘기를 우리가 나누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까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확인된 거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결국 매출과 순이익이 준 기업들이 나왔죠. 예.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달러가 원화가 약세로 인해서 수출이나 순이익이나 매출이 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기업들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 완성차 업계들이 해당될 거고요.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이런 쪽의 기업들에 대해서 당장은 숫자가 좀 안 좋게 나올 여지가 높지만 네. 주식시장은 그걸 반영해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가 제목에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변동성 구간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결국은 그런 기업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할 때 좀 더 우리가 사놓고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기획 특집은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과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